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중에서는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획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위원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퇴한 그런 뉴스가 관심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이규식 위원장이 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방침에 반발하면서 사퇴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뻔하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들러리 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들러리 설 이유도 없다. 그렇습니다. 직접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기획단이 지난 2013년부터 무려 1년 6개월간이나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했던 논의 결과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전체 투표수 149표 가운데 84표를 얻어서 56%의 득표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친박계 지원을 받은 이주영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만큼 앞으로 당청 관계를 비롯해서 당 전반에 어떤 폭넓은 변화가 이뤄질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겠다.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것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간 대통령께서 잘하지 못했고 우리 당도 잘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직설화법을 써왔는데요. 향후 얼마나 언행일치를 보일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다른 65명의 의원들은 네 번째 도전했던 이주영 의원에게 표를 준 만큼 말 그대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야당 시절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이른바 원조 친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이가 멀어지면서 비박 혹은 탈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 정치인으로서는 대중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이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른바 거수기 여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지도 관심입니다. 김무성 대표와의 호흡도 주목되는데요. 이 김 대표도 이른바 탈박으로 분류되는 만큼 동병상련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은 서청원 의원을 지지했던 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평가가 같이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가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여성 30%를 지역구에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그런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 문제가 하나의 또 논란거리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용인시 김종희 지역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여성 공천 규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폭력적 방법으로 남성 위원장을 죽이는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 신청만 하면 무조건 공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이번에 8일 전당대회에서요. 이 당원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정책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일요일은 어제 긴급히 모인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 두 가지였는데요.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였고 또 청와대 내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점검 회의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높은 편입니다. 이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과도 이미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7개나 되기 때문에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는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다가 지방세율 인상 번복 문제 그리고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등 이 정부 실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 급조된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 시간
시간만 늘어나고 실행 속도만 늦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료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 자료를 열람했다고 하죠. 네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서 자료를 조회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청와대 김두 전 홍보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비서관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봤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수석은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서도 이 회의록에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만 담았다면서 이런 그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언론을 말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전혀 알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땅콩 회항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이 말하기를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을 이른바 관심사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는 말을 했군요. 네, 이 관심사병의 변형이죠. 관심사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서울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박찬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증언했고요. 봉건 시대 노예처럼 일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대면한 것은 이른바 땅콩 회항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업무 복귀 후에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기 힘든 상태라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스케줄이 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잡힌 스케줄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한 번도 손발을 맞춰보지 않은 미숙한 승무원들과 비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실수를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주시 중형 마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분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내일 네. 시신을 부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네. 양주시의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 씨가 숨졌고요. 경찰은 김 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단 마트 업주 측 진술에 따르면 숨진 김 씨의 남편인 이 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 5천만 원이었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우선 4억 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4억 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다가 이런 갈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인 김 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어제처럼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IS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라크인 3명을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IS의 잔인한 만행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인질인 고토 씨를 살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번에는 이라크인 3명을 한꺼번에 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인질은 이라크인 경찰관 1명과 군인 2명인데요. 특히 이번 살해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또 명분도 없었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IS는 지금까지 공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국 인질들을 주로 참수해왔습니다. 하지만 IS가 중동 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인질을 공개적으로 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IS의 연계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의 고토 겐지 씨가 참수된 후에 일본은 충격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네, 고토시 살해 영상이 공개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일본 열도는 여전히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오늘자 조간신문이 대부분 일면에 톱뉴스로 전했고요. 또 일본 방송들도 고토 긴즈 씨가 생전에 활동했던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토 씨의 부인은 남편이 아이들의 눈을 통해 전쟁이 보통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데 열정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전해온 남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고토 씨의 지인과 시민들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고토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모 분위기와는 별도로 아베 정권은 이번 인질 사태를 초래한 중동 개입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질 살해가 비열한 테러 행위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IS 괴멸을 위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인질 사태의 빌미가 된 이른바 적극적 평화 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속내인데요. 특히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그 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서 위험에 처한 일본의 NGO, 즉 비정부기구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에 따른 추가 피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IS 격퇴와 관련해서 미 지상군 투입 필요성이 다시 제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공습에 나선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IS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인질 살해라든가 또 추종자들의 인질극 등으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퇴임하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력 일부에 전진 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요구, 또 현 국방장관의 진단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이죠.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매우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서상기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십니까? 예, 아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원내대표 선거 있었죠? 예. 그야말로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큰 행사였죠? 예. 예. 그런데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라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맞습니까? 뭐 친박, 비박 이제 뭐 호칭은 사라질 때가 됐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예. 여전히 또 그런 얘기를 써요. 네. 예. 그런데 뭐 박심이 이제 이주영 의원을 지지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싹 돌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근데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박빙으로 생각했었는데 조금 격차가 좀 크죠. 예, 그보다는 좀 차이 났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새누리당의 이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오늘 그 양쪽 두 분 다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새누리당이 변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변화와 혁신에 말하자면은 주역이 뭐 본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두 분 다 뭐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 이 계기를 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더욱더 단합하고 뭐 변화하고 또 국민들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이제 더 이상 뭐 국민들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우선 뭐 정치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 그동안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시지 않습니까? 3선 의원이시니까 그렇죠. 예, 오래 했다면 오래 할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정치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권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개혁이 돼야 하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리드해 주시면은 뭐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래 서상기 의원님께서는 과학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과학기술 분야에 계속 있다가 정말 내지막히 저 비례대표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과학기술계를 뭐 대표했다기보다는 뭐 과학기술계 한 사람으로 필요해서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뭐 서울 공대를 졸업하시고 공학 박사이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과학계에 계셨는데 그러니 과학계 여러 가지 의사를 좀 대변 좀 하시라고 해서 비례대표가 그렇죠. 되셨군요. 비례대표 하시고 과학계로 안 돌아가시고서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정치가 재미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학기술계 누군가 또 맥을 이어야 되는데 그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또 뭐 저 경우에는 다행히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뭐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분야에서는 그게 비례대표건 뭐 지역이건 계속적인 뭐라 그럽니까 인력 공급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뭐 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별로 어떤 때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뭐 맥이 끊기기도 하고 또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에 보면 이공계 출신들이 정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이공계 출신들은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게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좀 치밀하시고 그러신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융통성도 좀 없고. 융통성도 없고. 그런 점에서 많은 이공계 출신들도 정계에서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한 3선 정도 이렇게 해보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정치 하실만 합니까? 보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과학기술계 분야에만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도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 와서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저 혼자 하는 이런 상황이 연속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힘도 들고 뭐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럼 참 드물게 이공계 출신이시니까 이공계 정말 현안 과제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던가요? 뭐 많이 모르겠습니다. 성과는 뭐 많이 하셨죠.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시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한 우물을 계속 파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렇죠. 그 전에는 또 처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또 그 후에는 이 교육과학위원회. 뭐 하여튼 과학이 항상 따라다니는 위원회만 있어왔기 때문에 뭐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렇게 이제 이공계에서 과학자로서 활동하시다가 정치권에 들어가셔서 과학계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도 풀어나가시고 하시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나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밖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다르다든가 이게 좀 우리 과학계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충격이에요. 어떤 점이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까? 근데 그 충격 잘 적응해 왔어 이때까지. 맞습니다. 덕택에. 예. 뭐 그거는 뭐 잘 적응했다는 건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뭐 아무래도 또 과학기술 분야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네. 막 그런 일반적인 어떤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네. 뭐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네, 네. 또 제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계에 계속 있다가 늦지막히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과학기술계에 있으면서도 연구만 하다 온 게 아니고 네. 또 뭐 기관장으로서 6년 이상 근무하다가 보니까 예. 또 저희들이 또 국회 피감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국정감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치권에 생소하지는 않았죠. 안 했고. 감사 받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예.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또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듣고 보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보다는 실험실에서 바로 온 분들보다는 아마 충격이 네. 덜했을고 뭐 저 나름대로 뭐 적응을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니까 마음껏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벽이 많았습니까? 벽이 정말 많죠. 많았어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계 같은 분야는 여야가 이렇게 무슨 뭐 쟁점이 있을 수 없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뭐 마음대로 안 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은 꼭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법안도 통과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 때문에 네. 얽히고 설켜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답답하죠.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예.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예.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국가 안보가 걸려 있고 예. 또 뭐 사이버 테러 한 번 당하면은 지난번에 금융기관이 당했을 때 거기에 손실액이 8,700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방에 8,700억이 날아간 겁니다. 네. 폭탄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뭐 핵폭탄보다는 뭐 조금 뭐 겁이 낮은 그런 아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이 해킹 문제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여야가 아직도 사이버 방지 테러법 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지금 논쟁만 하고 끌고 가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합의가 안 됩니까? 그 야당 쪽에 뭐 예를 들면 이공계 거죠. 출신 그렇게 안 계셔서 그럴까요? 그래 간단합니다. 제가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이 사고가 터졌을 때 뭐 평상시에는 각자 뭐 일반 기관 뭐 금융기관 뭐 군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다가 사고가 터지면은 누군가가 이게 사고 수습 반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반장 역할을 국정원에 맡기자는 게 제 법의 핵심이고요. 네. 그 야당에서는 국정원 못 믿겠다. 국정원 안 된다. 댓글 사건 못 믿겠다. 그 또 옛날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 정말 뭐 옛날 이야기 무슨 뭐 댓글 뭐 이런 걸 벗어나서 이제 일을 맡길만 하면은 맡기고 국가 안보에 이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좀 질문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정치권에서 실제 이제 정치를 해 보시면서 대한민국 정치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건 고쳐야 되겠다. 뭐가 이게 제일 큰 잘못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 느끼고 있는 건데 정치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 지도부나 당리 당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와 타협보다는 결국은 갈등과 대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다 다음 공천은 이제 국민들의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 상향식으로 하겠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 혹은 뭐 이런 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당 지도부나 당리당략보다는 역시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또 국민들을 원하는 게 어떤 길인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정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여야 간에도 아무리 뭐 중요한 사안이고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이 됐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하고 결국은 그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천제도 네.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개헌 뭐 이야기가 뭐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개헌 얘기가 나오면은 이 권력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 국회도 또 우리 정치권도 이제는 모든 것은 지금 다 선진국에 다 진입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진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정치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은 이제 뭐 대통령제 어떤 폐단 같은 것도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공천제도 같은 게 또 선진국형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정치가 선진적인 정치가 되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정치다. 모든 것이 대화 타협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말씀하셨는데요. 공천 문제하고 개헌 문제요. 그 두 가지 말씀을 가면 듣고 보니까 이게 권력 집중에 관한 문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권력 집중되는 문제는 개헌 문제로 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의 또 지도부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공천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지금 뭐 이제 상당 부분 진전이 있거나 또 개헌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하고 대통령의 뭐 권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권력의 집중이 완화되는 쪽으로 분산되는 쪽으로 개헌이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냥 국민들이 정말 이 짜증내고 심지어는 뭐 분노까지 느끼는 이 정치의 현실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다 아시면서도 문제를 못 풀어나가십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쳐다봐야 될 때 국민들 안 쳐다보고 엉뚱한 데 쳐다보니까 엉뚱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한 자리씩을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뭐 그냥 높은 사람만 쳐다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건만 바뀌면은 이제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권력 집중 현상만 타파하면? 그리고 이제 공천제도 개선하면은 그러면은 뭐 저는 지금 있는 분들 그대로 두고도 정치가 완전히 한 단계 저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어떤 잘못보다는 지금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은 제도적인 근본적인 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일단은 변화가 크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 일일이 뭐 정치인의 수준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면 한국 정치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군요. 잠시 쉬셨다가 말이죠. 좀 구체적으로 개헌 문제라든가 공천 문제라든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더 느끼셨을 테니까요.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잠시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서상기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앞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개헌 문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 그쪽만 쳐다보고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 안 쳐다보고 또 당내에서 또 공천 문제가 또 지도부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말씀이죠. 이 개헌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저 서상기 의원님은 친박계 의원으로 소문이 나신 분이거든요. 친박 신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해 12월 29일에 또 청와대 가셔서 또 만찬하셨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네네. 지금 경제가 급한데, 개헌 또 논의가 불이 붙으면은, 네.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느냐 하는 뭐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예를 들어서 비대하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야 간에 말하자면은 정권 이 쟁탈전이 너무 극심하다. 거기가 더 피해가 더 큰 거죠. 예. 대통령을 쳐다보는 그거는 뭐 그것도 뭐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이 양당이 하여튼 정권 쟁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상황 이게 이제 더 큰 거죠. 대통령 권한 집중됨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요. 여야 간에 치고받고 쌈박질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거나 또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냥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시원치도 않은 바닥에 그저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뭐 튀쳐나가고 뭐 집어 던지고 말이죠. 야, 그리고 저 양당의 그 여야의 그 당의 대변인들은 원래 입이 이렇게 사나우신 분들입니까? 그래도 선진화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좀 나아진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몸싸움은 없어졌고요. 없어졌죠. 요즘 또 뭐 아무래도 뭐 세월이 저도 이제 10년 이렇게 기간으로 두고 보면은 많이 변했습니다. 국회가 많이 합리화 됐고요. 좀 변한 겁니까? 예, 많이 변했죠. 선진화법이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선진화법도 물론 뭐 도움이 되지만은 또 선진화법은 또 새로운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제 뭐 경제 발전이나 뭐 국민들 복지를 위해서 통과될 법도 뭐 쉽게 말해서 야당이 노하면 안 되는. 발목 잡는다? 예, 그러면 뭐 발목 잡으면은 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지금 개선돼야 되고 이것은 정치권에 스스로 이 노력, 정말 그야말로 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건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먼저 개헌 문제 여쭤보고 나서 그다음에 공천 문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그 여야 간의 그 정권 쟁탈이라고 하는 문제 그 순서 여쭤볼게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언젠가는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금년 하반기? 또는 아니면 내년 뭐 총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경제 문제라든지는 뭐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빨리 해결만 된다면. 근데 그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빨리 해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정부가 하겠다는 거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좀 뭐 특별히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야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 경제 문제 같은 거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는데 그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정권 잡았는데 그걸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는 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뭐 이 국내 문제는 그렇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네.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FTA 체결해서 경제 영토가 뭐 세계 70%가 됐으니까 또 이런 세계 뭐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저 글로벌 그런 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또 그런 혜택을 우리는 뭐 영향을 바로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뭐 여건이 좋아진다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안에는 안에대로 발목이 잡혀 있고 네. 또 대외적인 여건은 여건대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유가가 내린 거는 뭐 그거 하나는 아주 뭐 희망적인 뭐 그런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머지 여건은 별로 좋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는 또 뭐 개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처럼 생각하면은 이 어느 세월에 이거 경제 좋아지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영원히 이거는 뭐 이 정권에서는 개업 문제는 뭐 입도 뻥긋 못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이걸 무슨 고의적으로 이걸 무슨 개헌 논의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 경제 문제 먼저 풀고 여기에 대한 저 해결 방법 여야가 머리 맞대고 또 국민들 좀 불안하지 않게 또 편안하게 또 취직 걱정하지 않고 노후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개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뭐 20대 20%대까지 내려갔다는 게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불통이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뭐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거하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사쇄신이라든가 또는 개헌 문제도 국민의 60몇 %가 이제 찬성을 하는데 왜 이제 자꾸 미루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귀를 더 열어서 소통을 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해보면은 아마 60%가 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뭐 그런 점도 있다고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수긍을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취직이 잘 되고 노후 걱정이 없고 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무상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뭐 담배값도 안 오르고 뭐 연말 정산도 잘 되고 이렇다면은 다른 여건을 그대로 두고라도 뭐 여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일단은 좀 풀려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이 여론조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잘 풀려나갈 텐데 이 단순히 무슨 소통이나 개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통을 위해서 뭐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제도도 고쳐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데 경제 문제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소통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 그늘을 경제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그늘을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티타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국민들 볼 때마다 그냥 앉아서 컴퓨터 앞에 놓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는 거 이런 모습 보다가
그래도 티타임 뭐 잠시라도 갖는 그런 모습 보면은 실제로 얼마만큼 그 소통을 더 하게 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편안한 안도감이나 할까 뭐 이런 걸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통도 해야 되지만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 안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네. 소통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못 보여서 네.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는 것도 개선이 돼야 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소통이 되는지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앞으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내용 면에서나 또 뭐 외적인 면에서나 또 제도적인 면에서나 인사 면에서나 국민들이 소통하시니까 국민들이 뭐 저 광고 문구처럼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말 뭐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 지도부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줄서기 하고 그럽니까? 공천받기 위해서? 뭐 좀 많이 보셨죠?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보고 그런 면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야기시킨다고 봐야죠. 그거는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천으로부터 좀 자유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공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또 유권자들로부터 더 이렇게 이 감시를 받고 평가를 받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도 지금 양당에서 다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거 하나만 개선이 돼도 아마 국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질까요? 지금도 달라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정말 이제 완전히 달라진 선진국형 국회, 선진국형 여야 관계, 뭐 선진국형 국회 운영이 저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가만 보면요. 양당에서 지금 그렇게 뭐 공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과연 될까?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정치개혁 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바꾸고 뭐 하셔야 되는데 저게 과연 될까? 또 이제 선거구제하고도 관련도 있으니까요. 선거구제, 근데 선거구제도 사실상 지금 당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손댈 수 있는 또 손 안 대겠다고 지금 제3의 기관에 맡기겠다고 지금 약속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획정 문제.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손댈 수 있는 여지가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공천을 이제 상향식 공천. 그렇죠. 상향식 공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여야가 다 말은 하고 있는데 한번 예측해 봐 주십시오. 진짜 통과됩니까? 그 법 개정안 통과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시네요. 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국회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진다고.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 당론에 구속이 돼가지고 저 속된 표현이지만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똘마니 노릇하고 다니는 줄서기 하고 다니는 이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야말로 국민들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뭐 자기 소신에 따라 하는 정치.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비례대표 의원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는 물론 거기도 참 뭐 생각이 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제 경험으로 보면은 비례대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또 그 공천은 뭐 그거는 이제 그것도 또 말하자면은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안한 게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또 당 지도부에 어느 정도의 이 뭐 재량권이라 할까 또 나름대로의 뭐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또 뭐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0명이나 되는 아닙니다. 100명이 아니고 100명에 가까운 50몇 명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고요. 안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죠. 또 그 지역 말하자면 지역별로 이제 말하자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계 같으면은
뭐 엉뚱한 사람이 가면은 과학교육편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의사회, 간호사회 예를 들어 대표해서 누가 가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그런 분들이 가야지. 네. 그런 분들을 뽑는 거는 그 당협도부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의견을 물어서 또 뭐 여론까지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비례대표 뽑는데도 그렇게 무슨 뭐 당 지도부가 전행을 한다든지 또 뭐 국민들 여론이나 그 직역의 어떤 그 분야의 여론에 반하는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죠. 네. 표가 거기 다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네, 좋아질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하시기를 이 여야 간의 이 정권 쟁탈전에 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예. 도대체 여야의 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정권 쟁탈할 생각밖에들 안 합니까? 서로 간에? 그거 이렇게 자꾸 싸움박질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이런 거죠. 이 선거에 지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쟁탈전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 이럴 때 이런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네.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완화가 돼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은 뭐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개헌으로서 제도를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권 쟁탈전을 위한 그런 이제 싸움박질을 개헌으로 막을 수는 있을까요? 그런 선거구제 개편 뭐 간단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하고 내각은 이제 좀 책임 총리 그렇죠. 비슷한 뭐 그런 거 분산하고 이것도 공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국회는 국회대로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상권 분립이 될 수 있도록만 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 자체도 좀 줄이고 또 견제 기능도 뭐 사법 차원에서는 견제 기능이 뭐 살아있다고 뭐 잘 아실 테니 살아있다고 보십니다만은 이제 입법부에서 이 과연 이거 뭐 견제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 같이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도만 바꿔주면은 저는 뭐 국회에서 어떤 뭐 이 대화 타협의 어떤 정치 이런 바람직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정치권의 문제점, 우리 국민들의 걱정, 이 문제에 관해서 잘들 아시고 계신다니까 참 반가운 말씀이시긴 한데 잘 못 믿어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써보셔서 지금 별로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제 기다려 보시면은. 그런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끝나고 난 뒤에 뭐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합시다. 아, 그럴까요?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또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실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헌법상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의 그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만 일을 그냥 다 관여를 해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헌법은 아시다시피 내각제적 요소도 절충형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우리도 뭐 몇 사람 내보내고 그렇죠. 뭐 있고 또 언제 또 조만간 또 발표도 날 가능성도 없잖아요. 개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총리에 대해서 국회 동의도 없고 이제 인사청문회 곧 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현 제도 하에서나마 그나마 이렇게 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와대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어떻게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집권당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야당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이거를 잘 소화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이거 양면이 있는 말하자면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이 잘 돼도 마주치는 게 필요한 거고 또 잘못돼도 부딪혀서 잘못되는 건 부딪히는 거고 마주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여당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청와대 그렇죠. 그다음에 여당 야당에 각각 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먼저 이제 청와대 쪽에는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청와대는 지금 말하자면은 그 법적으로 주어진 그런 범위 내에서 뭐 청와대 대통령이나 청와대 역할만 해나가면은 저는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뭐 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지금 뭐 여야가 뭐 치열하게 무슨 뭐 그 싸움이 되는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뭐 청와대가 계획한 바도 없고 지금 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뭔가 지금 국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4대 공공 부분, 금융, 노동, 교육 뭐 이런 부분에 지금 4대 그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는 그야말로 야당이 같이 도와줘야지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발목 잡고 이래 할 일도 없고 이거가 네. 무슨 권력 남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부 뭐 소통이 부족하다 이건 권력과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문제에 어떤 말썽이 있었던 부분 뭐 또 기강이 잘못돼서 뭐 서류가 뭐 이제 문건이 흘러나오고 하는 예. 뭐 그런 부분은 시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 네. 잘못은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네.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뭐 공공 부분, 금융 부분, 노동 부분, 교육 부분 그야말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이거 계획하자고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 잡고 야당이 발목 잡고 뭐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거는 권력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먼저 좀 하시라고 해드릴게요. 그 야당이 이렇게 야당으로서는 뭐 야당으로서 또 야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고 야당 보고 뭐 여당 하는 거 무조건 다 박수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하죠. 예. 그러나 특히 지금 보면은 선진화법을 너무 지금 뭐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예,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좌절, 분노, 뭐 절망, 이 또 거의 가족에 미치는 영향, 뭐 이게 뭐 정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네.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관련되는 법들, 작년에도 얼마나 그걸 계속 밀어와서 마지막 연말에 네. 결국은 통과 네. 몇 개 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시간 돌다가. 그럼 아직도 지금 할 게 많습니다. 막 그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야당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야당이 변해달라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변해.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당은 뭐 여당도 지금 뭐 크게 칭찬받을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집권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거 뭐 여당 뭐 청와대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뭐 실망이랄까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회가 이게 중심이 돼 가지고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뒷받침할 거는 뒷받침하고 또 뭐 이렇게 이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또 속도라든지 조절해야 될 부분은 또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목소리를 또 높이고 뭐 그런 어떤 당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어떤 대화를 통한 뭐 합리적인 그런 뭐 국정 운영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충분했다고는 뭐 저희들이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당선되었던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또 혹은 뭐 안 된 분들 다 모두가 어떻게든지 이 당이 좀 중심을 잡아서 이 말하자면은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네.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그렇게 당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네. 또 변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 또 뭐 그런 말하자면 분위기는 지금 뭐 잡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로서. 그리고 이제 야당도 보면은 이제 2월 8일인가요? 네. 일요일 날 그렇죠. 곧 저 당대표 선거가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여야가 이제 새로운 그 지도부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뭔가 이 새로운 알겠습니다. 어떤 정치라 할까 뭐 그런 뭐 변화의 모습이. 변화와 혁신 네. 뭐 이런 부분에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의 알겠습니다. 경쟁이 불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임직원의 자녀 입맛에 맞춘 맞춤형 뇌물까지 등장한 공기업 뇌물수수. 이거 어떻게 해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8814번님께서는 받은 뇌물의 10배씩 받아내서 공기업 적자 메우는 데 쓰면 되겠네요. 라고 아주 가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많으신데 휴대전화 끝자리 5663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 다음에 761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